안녕하세요. 유통관리사 2급 2022년도 1회 관연도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쉬운 거는 넘어가고 우리가 조금 헷갈리고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과목 유통물류 일반입니다.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유통물류 되게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과 평가 방법 한번 볼까요? 종업원의 성과를 특정 범주로 할당해서 나누는 거죠. S등급 10%, A등급 30%, B등급 30, C등급 30 이렇게 특정 범주 S, A, B, C 이런 것들을 할당해서 나누는 거고 구성원의 성과가 다양한 분포를 보일 때 이게 효과적이고 갈등을 피하려고 모두를 관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유혹할 때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바로 강제 배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강제 배분법 나왔다 하면 특정 범주 SAB 여기서는 SABC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데는 ABC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의 성과가 다양한 분포일 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또 1번 행위관찰척도법 이것은 행동 유형이 기준이 돼 있어야 되고 이 행동에 대한 우열 이것에 대해서 기준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순 서열 그리고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순서를 매기는 거 쌍대 비교법은 말 그대로 나누는 거 그리고 행위 기준 이것도 행위 기준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3번 다음 글상자의 내용은 조직의 일반적인 원칙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조직의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분이나 구성원의 충돌을 해소해야 되고 조직 내 활동의 내적인 균형 이걸 꾀하고 조직의 느슨 슬랙 이것을 함으로써 조절을 해야 돼요. 이 조절을 해야 되니까 쉽게 조정의 원칙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를 보시면서 이것이 각각 그 조직에서 우리가 각각의 불균형한 것들을 조절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4번 MRO 이거 약자가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이거에 대한 건데 이것의 구매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딱 체크를 해주시고 이것은요 구매 특성 많은 거래량 비효율성, 비주기성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 서비스 산업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엄청 많이 이슈죠.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거기다가 업무 간편화, 구매 기간 단축 이런 효과를 우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장비, 기계,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핵심적인 설비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런 기업에서 관련된 거기 때문에 3번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보시면 인력과 비용을 효율성을 위해서 구매 대행업체 이것을 이용하고 작업 현장에서 임의적인 구매가 좀 많죠. 이런 것들이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한 부정기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 그리고 이걸 전략적으로 구매 계획 수립이 좀 어렵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재고 유지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고 이런 것들을 많이 연계가 돼 있죠. 적게는 수천 가지 많게는 수만 가지 이런 품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참 많이 들어요. 이게 MRO 구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6번 글상자의 회계 내용, 회계에 대한 내용이죠. 물류 원가 분석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회계 내용이 있어요. 계산 목적이 있고 계산하는 대상, 그리고 계산하는 기간, 그리고 계산 방식, 그리고 할인 여부 이건데 물류를 원가 분석할 때 이 계산의 목적이 이 각각의 그런 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 대상은 물류할 때 이루어지는 업무 전반적인 것들을 회계에서 계산을 하고요. 기간도 월별로 하기도 하고 분기별로도 하고 계산 방식이 일정해야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할인 계산함이 이게 아니고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요것들을 얘기하는 거여서 아마 미음은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다른 것들 위주로 먼저 보시면 이런 것들 생각했는데 아마 이해를 하시면 아마 평가 요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체크해 두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7번
재고, 쌓아두는 거죠. 운송, 물건이 이동하는 거, 그리고 고객 서비스,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 이것들이 상충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 수준을 낮추게 되면 보관 비용 감소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객 서비스의 수준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낮아진다. 이게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요거 헷갈린 거 세모. 자, 그리고 재고 감소는 주문에 적시 대응하는 조직 능력을 저하시킨다. 그러니까 재고를 조금 보유하고 있어야 만약에 갑작스럽 주문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재고가 감소되면 그런 부분의 능력이 저하되겠죠. 이건 확실하게 맞고. 자, 배달을 신속하게 해서 고객 서비스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은 수송 비용 증가를 우리가 초래한다. 그렇죠?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수송 비용이 증가될 수 있죠. 높은 고객 서비스 수준을 지향하는 것은 재고 비용, 운반비, 그러니까 배달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낮은 배송 비용을 지향하는 것은 시간 측면에서 고객 서비스 수준이 증가한다. 이게 완전 아니죠. 낮은 배송 비용, 빠르게 제공하지 못하면 고객 서비스 수준은 어떻게 되겠죠?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5번이 완전 이제 틀린 거고, 재고 수준을 낮추게 되면 보관 비용이 감소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 서비스 수준도 우리가 낮아진다. 이제 이 말 이해 가실까요? 재고 수준, 우리가 보관하는 그 물건이 낮다. 그러면 보관 비용 감소돼서 좋긴 하죠. 하지만 물건을 많이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도 낮아지는 거죠. 1번, 2번 다 연관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내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이 없네, 다 품절됐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7번에 5번. 10번 기업의 윤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반적인 윤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기업은 종업원에게 단순히 돈의 대가로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한 구성원으로서 헌신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들의 자긍심과 비전 심어줘야 되고, 협력사,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협력사는 물품을 사오는 대상의 의미를 지니는 장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상생의 대상이고, 거래 비용의 발생 원인이 기회주의, 제한된 그런 합리성, 불확실성 등이며, 교환 당사자 간의 신뢰가 부족할 때 거래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거래하는 그 당사자 간의 신뢰를 높여야 거래 비용이 우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거래 비용이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한데 항상 신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도덕적 해이는 도덕적 긴장감이 흐려져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행위. 대리인 비용은 우리가 중간에 연결해 주는 사람들인데, 주인이 대리인에게 자신을 대신하도록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이게 대리인 비용이죠.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 불일치와 정보 비대칭 상황 등의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대리인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3번 틀렸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두세요. 유통 경영의 외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포터의 산업 분석을 활용할 경우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포터의 그 산업 분석법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먼저 기존 경쟁자들 간의 경쟁 정도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 소매상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 결정에서는 좀 불리하죠. 또 외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기업에 따라 기업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죠. 그리고 대체제, 이것이 이제 대체되는 것의 유무에 따라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2번 공급자의 협상 능력이 어떻게 되죠? 작을수록 산업 전반에 우리가 수익률이 증가해서 우리가 세장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한번 보시면 산업재의 강도, 결정 요인 5가지. 이 신생기업 기업이 유입이 얼마나 용이한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현재 산업 내 기업들 간의 경쟁은 어떠한가? 대체제가 있는가? 구매자의 교섭력이라든지 판매자의 교섭력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산업재의 그 강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7번. 치열해지는 기업 간의 경쟁에 따른 전통적 비즈니스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로 변화할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앞으로 점점 더 글로벌 비즈니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 만족해서 고객과 즐겁게 펀 경영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익 지향에서 이익 및 사회에 공헌하는 거. 자, 그리고 선행적 윤리에서 사업 비판에 대응하는 반응적 윤리 이런 것이 아니라 반대죠. 각각의 우리 선행적 윤리, 기업 자체의 윤리의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4번, 제품 지향에서 품질 및 서비스, 고객이 즐거워야 되고 경영자에 대한 초점에서 고객에 대한 초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식품 매장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로서란트, 이 단어를 아셔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로서란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그로서란트가 무슨 단어냐면요, 여기 써 있어요. 4번에 그로서리와 레스토랑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메뉴를 제안하고 또 식재료 쇼핑에 외식 기능을 더해서 소매 외식의 경계를 없앤 서비스가 그로서란트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제철 식재료를 추천 상품으로 제안해서 다양한 그런 요리 방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이게 오프라인이나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상생. 완전 하트죠. 상생해서 내가 이거 먹어봤더니 또 괜찮네 하면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로서리 해가지고 그로서란트 기억해 주세요. 25번. 장소의 편의성이 높게 요구되는 담배, 음료, 우리 과자 이런 품목의 일반적인 유통 채널의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런 게 아무래도 편의성이 되게 요구되죠. 쉽게 살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 유통 채널이 요구됩니다. 장소의 편의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각각의 장소에 모여 있어서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전속동 유통 채널은 한 지역에 하나의 점포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과자나 음료 사기 어렵겠죠. 그리고 독립적 이렇게 한 군데서만 판다. 그것도 좀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한 지역에서 제한된 수의 점포에서 판매한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적이라는 말 때문에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담배, 음료, 과자,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인텐시브라는 그 단어를 또 쉽게 기억해 주시면은 더 와닿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27번. 상권 유형별 개념과 일반적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많은 상권의 예시들이 있습니다. 역세권 상권, 부도심 상권, 그리고 도심 상권, 아파트 상권. 자, 역세 상권은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철도역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상, 지하, 입체적 상권으로 고밀도, 역세권에 뭐 집을 사야 된다 이런 것처럼 고밀도 상권이에요. 자, 도심 상권은 주요 서비스는 어떻게 하죠? 점포 인근의 거주자들이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 점포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도심 상권은 중앙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간선도로, 결절점 아니면 역세권 이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도시 전체 소비자를 유인하고요. 아파트 상권은 우리가 고정 고객 비중이 높아서 안전적인 수요가 확보가 가능하고 외부 고객을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보면 4번만 맞은 거고 나머지 거 틀린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이 도심 상권은 중심 업무지구 CBD 기억해 주세요. CBD 이것을 포함하고 상권의 범위가 넓고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은 길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30번. 비교적 넓은 공간인 도시, 구, 동, 이거의 상권 분석의 특정 지역의 계략적인 수요,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구매력 지수, BPI,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옳지 않은 것은, 자, BPI가 뭐죠? Buying Power Index. 그래서 유효 구매 소득비, 소매 매출액비, 인구비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뭔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매출액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유효 구매 이런 것들을 부분 지역들의 가처분 소득까지 연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 면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인구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가처분 소득. 그래서 유효 구매 소득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37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점포를 확장하려 할 경우 용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하수도법, 주차장법 매우 많은 법률의 적용을 다르게 받기 때문에 업종 변경이나 확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행정 처리할까요? 와, 완전 실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다 똑같은 용도 변경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필증 교부를 하고, 교부라는 게 뭔가 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고, 그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업종 변경,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창업을 하시거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하면 용도 변경 신청 행정 처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8번 상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권의 범위는 점포의 업종이나 업태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인지 어떤 업태인지 확인이 필요하죠. 상권의 크기는 판매하려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상권의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각각 어떤 점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하고, 이 상권의 범위가 고정적이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점포가 소재하는 위치적 물리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유동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 40번 입지의 시기성, 이게 진짜 많이 나오죠. 점포의 매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시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입지의 시기성은요, 기점, 그리고 대상, 거리, 주체, 이 네 가지의 관점으로 각각 시계성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시계성이 양호한 정도는 어디에서 보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점포의 위치, 그리고 간판 위치, 이런 간판의 형태 등 이 시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량으로부터 운전을 하죠. 그럼 운전자를 기준으로 시계성은 외축보다 내측이 아니죠. 차량으로부터 시계성은 내측보다 외축. 그러니까 즉 조수석 방향이 점포 위치가 좋죠. 내리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답은 4번. 차량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내측 인커브의 점포의 시계성은 더 나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른쪽에 뭔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41번 사람들은 점포가 눈앞에 보여도 간선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점포에 접근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뭐죠? 바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안전추구의 원칙입니다. 자, 위험한 길, 잘 모르는 길, 그런 것들을 안전추구의 원칙인데 아무래도 길 건너고 막 이럴 때는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처에 있는 점포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요거 예시로 나오니까 이 예시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5번 다음 글 상자에처럼 월 매출액을 추정하려고 해요. 그때 들어갈 그 용어로 알맞은 것은, 자, 월 매출액은 뭐를 곱해야 될까요? 각각의 뭐가 있고 1일 평균 내점객 수, 방문하는 사람 수, 그리고 월간 근무하는 영업하는 일수죠. 그러니까 각각의 객단가가 뭐예요? 고객 1인당 평균으로 매입하는 금액, 고객 1인이 구입하는 그런 금액인데 일정 기간 판매 금액을 그 기간의 고객 수로 나눈 값입니다. 객단가 기억해 주세요. 자, 46번 고객별 수익과 비용을 고려한 고객관계관리, 이것의 개별 고객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인 고객 평생가치 CLV, Customer Lifetime Value, 이걸 추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고객 평생가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데 고객으로부터 얻게 되는 전체의 이 흐름으로 현재 가치를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에 여기서 이제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충성도죠.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고객 확보하는 비용, 평균 총 마진, 그리고 평균 구매 금액, 그리고 이것들이 관계 유지 기간, 이것들이 연결이 돼야 고객 평생 가치를 추정할 수 있어요. 충성도가 마냥 높다고 해서 반드시 고객 평생 가치에 해당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것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48번 CRM, 이걸 적용해서 수행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분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CRM이 뭐예요?
즉 고객관계 관리죠. 이걸 통해서 고객 이탈에 대한 고객이 왜 빠져나가는지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한 접점, 고객이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와 연결되는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고 영업 인력을 그 고객이 정말 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영업 활동과 관리를 연결할 수 있고 서비스 차별화해서 표적 우리의 목표에 맞는 고객을 계층화시킬 수 있죠. 유통 기업 자체의 그런 재무 활동화 이런 것은 회사 자체에 경영하기 때문에 고객 관계 관리와는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소비자 판매 촉진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비자의 판매 촉진은 소비자의 직접 구매를 유도하고요. 가격 판촉과 아니면 뭔가 서비스를 주는 비가격 판촉으로 나눌 수 있어요. 판매 촉진은 광고에 비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때 유용하고요. 판매 촉진 예로는 할인해 주거나 쿠폰 주거나 선물, 시제품 이것을 배포할 수가 있어요. 자,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기업 관련 일일 관계자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 판매 촉진이니까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요거 아마 헷갈리셨을 거예요. 다시 9번에는 5번 빼고 나머지는 다 맞고요. 5번이 틀린 답입니다. 51번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한 용어로 옳은 것은 판매사원이 제품을 판매할 때 고객과 장기 지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의 필요와 욕구에 초점을 두고 고객이 만족스러운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 컨셉을 수행하는 판매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필요, 고객의 만족 다 어떤 지향적이죠? 고객 지향적이죠? 이것도 내용 읽어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EAN 바로 유럽 상품 코드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유럽 상품 코드는 우리가 표준형 바코드로 13자리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코드, 제조업 코드, 품목 코드, 체크 숫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자리는 우리가 국가 코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880, 두 번째 자리에는 제조업자 코드는 맞는데 생산자 고유 번호가 이제 부여한다. 요게 좀 틀린 거죠. 자, 그리고 체크 숫자는 마지막 한 자리죠. 판독 오류로 우리가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고 국가, 제조업체, 품목, 그다음에 체크 숫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소매점의 포스 시스템이랑 연동되어서 판매 시점에 판매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틀린 내용은 3번이에요. 55번 점포의 환경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장 내 농축산품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나 아니면 축산물 이런 것의 작업장 바닥 높이는 매장보다 높게가 아니라 낮게 하여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인 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요거 체크. 나머지 거 보실까요? 화장실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실한 방수공사 필요하고요. 주차장은 도보나 자전거 내점하는 보행자와 가능한 겹치지 않게 동선 설계 해주셔야겠죠. 자, 매장 진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매장 집기 번호대로 각각의 창고 보관 상품 보관하시고 간판, 포스터, 게시판, POP 이런 진열들이 고객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셔야 되죠. 58번 상품 연출이라고 불리는 상품 진열이 이것이 고객 서비스 관점으로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진열할 때 우리 고객 서비스 관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빠른 시간 내에 상품을 찾을 수 있게 시간 절약해 주죠. 그리고 진열이 상품 선택 시 다른 상품과 비교해 주고 또 상품을 쉽게 식별해 주고 또 진열은 무언가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4번 파손 없이 안전하게 보관된다. 이것은 회사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63번 쇼루밍 소비자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쇼루밍. 자, 이게 오프라인 점포에서 제품을 살펴본 후에 온라인에서 좀 더 저렴한 상품을 찾아서 구입하는 걸 쇼루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쇼루밍에 대한 그 정의를 알고 계셔야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에서 물건 되게 보고 이거 괜찮네 하면은 이 쇼핑몰 이런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게 쇼루밍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쇼루밍. 자, 교차 판매는 자사 제품 외에 다른 회사가 이거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구매하는 게 교차 판매, 크로스셀링. 쇼루밍 아까 보셨고 역쇼루밍은 온라인에서 보고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죠. 자, 상향 판매는 업셀링. 자, 고객에게 더 나은 가격 조건을 제한한 상품 품질을 강조해서
기존에 이거 사려고 했는데 조금 더 비싼 거 그거 사는 거죠. 자, 옴니 채널, 옴니버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통합해서 보다 개선된 쇼핑 환경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 자, 프로슈머, 프로예요. 컨슈머가 프로인데 이 각각의 그런 개발을 했어요, 회사가. 근데 이것을 소비자, 전문적인 소비자를 이거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어서 파악을 하는 거죠. 프로슈머. 68번 유통 목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통 경로상에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에 근거해서 유통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뭘 원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유통 목표는 포괄적인 유통 관리를 위해 개념적으로 설계돼야 된다. 언뜻 맞는 것 같지만 유통 목표는요, 장기 목표, 단기 목표, 구체적, 측정 가능하게 서술되는 것이 유통을 더 체계화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 반영하는 유통 목표 설정하고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고 목표 달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 가능해야 된다. 2번 내용과 3, 4, 5번 내용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연계해 주시면은 우리가 또 이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공급사슬 관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다 영어로 나와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공급사슬 관리 바로 SCM이죠. SCM 바로 상품, 서비스,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는 PBES 이것은 PBX 이거와 유사한 용어로 가입자가 설치되어 있는 내선 상호 간에 교환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교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런 공급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워요. 사설, 프리베이트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죠. 나머지는 볼까요? EDI 이건 일렉트로닉 전자교환 데이터 교환이고 포스 시스템 아시죠? 편의점의 이런 판매 시스템. CDS는 크로스, 각각의 연결되는 도킹 시스템. RFID, 이것도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외부적인 그리고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EDI, 포스, 그다음에 CDS, RFID 쓰고 있는 거죠. 자, 다음 글상자에서 제시하는 지식관리 시스템 구현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지식관리 시스템 정말 중요하죠. 먼저 지식관리 시스템은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팀 그리고 지식 기반을 창출하고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지식관리 시스템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의 목표, 예를 들어서 지식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모든 기업은 약간의 불편함, 소비자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팀, 정말 팀빌리 중요해요. 최상의 지식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프로세스 구성하고 그 다음에 기반, 각각의 그런 지식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것들을 베스트 연습, 베스트 관리 시스템, 베스트 실습 이런 것을 개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식 활용 증대를 위한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관리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메일, 라이브 채팅,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아마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여러분 쉽게 푸셨을 텐데 예시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읽어보셔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드셨을 거예요. 다만 기억 이거 3개 중에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팀 관리한다 그러니까 디귿하시면 또 5번 쉽게 고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RFID 태그 참 많이 나오죠.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것 체크해 주시고, 자, RFID 태그는 우리가 QR코드에 비해서 근거리 접촉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근거리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죠. 자, RFID는 동시 복수 인증 가능하고 배터리를 내재한 RFID 태그는 그렇지 않은 태그에 비해 성능이 우월하죠. 자, 그리고 RFID 태그가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유통하실 때 RFID 태그 많이 쓰고 계시죠. 바코드와 비교할 때 오염에 대한 내구성도 강하고요.
77번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이것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이게 뭘까요? 바로 데이터를 이송하는 거죠. 위치, 형식, 시스템 간의 각각의 그런 데이터를 이동하는 프로세스인데, 자, 데이터 저장 공간, 저장 형태 이런 걸 정제시켜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의 검색 성능이 향상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 운반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데이터를 기업의 표준으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요게 틀린 거죠. 이것이 뭐냐면 데이터 우리가 운반이 아니라 데이터 변환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정제는 뭐예요? 데이터를 ERP를 각각의 그런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정제, 수정. 그리고 수집은 뭐예요? 모으는 작업. 그리고 추출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거. 정제는 링코드, 의미 없는 데이터, 데이터 중복, 데이터 오기, 잘못된 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올바르게 고치는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친다, 정제, 수정, 오기, 고친다 이런 거 생각해 주시고, 운반이 아니라 표준으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환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80번 거래 단품을 중복 없이 식별하는 역할을 GTIN 국제거래 단품 식별 코드 및 GTIN 관련 데이터는 되게 고정 데이터이지만 때로는 기본 식별 데이터 외에 더 세부적이고 상세한 상품을 제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되는 가변 데이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고정하는 데이터가 있고 가변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럼 고정 데이터는 즉 성분이나 각각의 영양 성분 그리고 이런 각각의 영양 정보 이런 게 고정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가변적인 거는 유통기한 그리고 로트가 이제 기준되는 그런 번호예요. 그래서 그런 번호 그리고 일련 번호, 배치 번호 이런 것들이 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81번 다음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데이터 기반으로 상품의 입고부터 고객 주문 배송까지 제공하는 일괄 처리 시스템인 모모는 유통산업의 최대화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모모라 물류를 필요로 하는 판매자들 대상으로 상품 보관 및 재고 관리, 고객 상품 주문 시 선별, 포장, 배송, 반품, 고객단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요게 가장 키포인트 단어예요.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요게 뭐예요? 바로 풀필먼트입니다. 풀필먼트. 자, 국내 물류 유통 시장에 풀필먼트 각주전이 되고 있어요. 쿠팡, CJ, 네이버, 신세계 탑 플레이어들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SG, 신세계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런 기업에서 상품 분류, 포장, 출고, 유통의 각각의 주기를 빅데이터, 신기술을 통합 관리해가지고 전체적인 풀필먼트 시스템을 온라인 주문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81번 기업의 강점, 약점, 내부의 역량, 기회, 위협 이런 외부 가능성의 사이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 그리고 분석, 범위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확장시켜서 보다 넓은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략적 분석 도구, 바로 수업 분석이죠. 우리가 각각의 제품을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그리고 위협, 요소 이런 것들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강점과 기회 전략, 약점과 그리고 기회 전략, 강점과 위협 전략, 그리고 약점과 위협 전략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것도 따로로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85번 다음 글상자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기억에 대한 용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기업 간의 거래에 관한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의 컴퓨터 사이에 직접 전송 신호로 주고받도록 지원하는 기술로 최근 클라우드, 구름이죠. 온라인에 저장하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모모가 설치되었다. 바로 EDI예요. 자, EDI는 Electronic Data Interchange. 그래서 기업 간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각각 지정한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화 시스템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기반의 EDI 서비스 업체인 A가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량이 폭발했어요. 그럴 때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DI를 통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균일화하게 되는 거죠. 89번 데이터 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조치를
비식별화라고 합니다. 비식별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데이터가 많죠. 거기서 개인정보가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정형된, 그러니까 깔끔하게 각각의 그럼 이름, 생년월일 이런 게 정리된 그런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대상 데이터죠. 자, 그리고 비식별화를 위해서 개인이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삭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그런 메일도 받으실 거예요. 성별, 생년월일, 국적, 고향, 거주지, 개인 특성에 대한 정보가 다 비식별화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혈액형, 신장, 몸무게, 허리둘레, 진로 내용 이런 것들도 다 비식별화 해야 돼요. 다 개인정보잖아요. 자, 그리고 제이슨, 그리고 XML 이것의 포맷의 반정형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비식별화 대상입니다. 자, 그럼 제이슨은 뭐냐? 제이슨은요, 자바스크립트 토대로 개발된 웹과 컴퓨터에서 용량이 적은 데이터를 교환을 위해 가지고 표현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사람도 읽고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자, XML은요, 인터넷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선된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각각의 사용자가 원하는 태그로서 각각의 이제 만들어서 응용 프로그램도 가능하기 때문에 식별화 대상에도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90번 데이터, 지식, 정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에서 정보 추출하고 정보에서 지식을 추출하죠. 그래서 1차 데이터는 이미 생성된 데이터를 의미하고 이것이 아니라 1차 데이터는 원본에서 수집한 데이터고요. 2차 데이터는 1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가공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2번 틀린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정보는 이전에 수집한 데이터를 재가공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암묵적 지식 따라해 볼까요? 암묵적 지식은 명확하게 체계화하기 어려운 지식들이에요. 우리가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지식을 암묵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창출 프로세스에는 공동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이거 익숙하신가요? 지식 창출 프로세스 이런 과정으로 포함이 됩니다. 전반적인 데이터, 지식, 정보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에요.